이번에 CES에서 가전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AI가 탑재된 냉장고, AI가 탑재된 예를 들면 세탁기, AI가 탑재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AI가 가능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디바이스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대해 줄 수 있는 AI. 본격적으로 지금 이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챗GPT를 비롯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갤럭시 AI라든가 사실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여기서 생성 AI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애플은 투자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 이런 기업들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산업군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AI주라고 하는 것들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AI인지 기존에 있었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고 있는 AI인지 이것이 2024년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강종수 박사입니다. 가장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것은 레빗의 R1이었죠. 레빗의 R1을 보시면 이제 흔히 말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바이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종의 OS가 돼서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하죠. 어떤 음악을 틀어주려 그러면은 그 앱을 자기가 직접 결합을 해서 그걸 틀고 어떤 제품을 구매해줘 라고 하면은 아마존 앱에 들어가서 직접 그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앱과 인간의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앱을 클릭을 하고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에서 몇 개를 찾아서 찾은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고 장바구니에서 다시 결제로 가서 주소가 확인을 하는 이러한 정해져 있는 이러한 패스, 이러한 경로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정해진 경로라고 본다면 여기 정해진 경로에서 일부를 인공지능이 생성 AI가 대신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구현한 것이 이제 레빗의 R1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현할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곧 나올 삼성의 갤럭시 S22, 즉 갤럭시 AI도 그런 유사한 에이전트 모델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글 또한 제미나이 나노를 그들이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인 픽셀폰이라고 있죠. 픽셀의 8 프로에다가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이폰도 적용할 건데요. 저는 이것이 2024년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AI가 가능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디바이스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대해 줄 수 있는 AI. AI가 탑재되었다. 그래서 시리 대신에 AI가 생성 AI가 답한다. 그건 여러분 지금 챗GPT 앱 깔아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MS에서도 코파일럿이라는 앱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GPT-4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거 그냥 아직은 시리처럼 자동으로 시리야 부르면 안 나오지만 들어가서 말하면 훨씬 더 지금 다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AI가 탑재된 디바이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CES에서 가전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AI가 탑재된 냉장고, AI가 탑재된 예를 들면 세탁기, AI가 탑재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AI가 그 디바이스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더욱더 증폭시켜 줄 것인가.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의 능력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시리가 있어도 야 형네 집으로 맞춰줘. 이거 못해요. 자, 형네 집으로 맞춰도 가다가 와인 한 병 사가야 되겠는데 형이 와인을 좋아하니까 우리 형한테 내가 지금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쓰는 게, 야 6만 원대의 와인집을 가다가 형네 집 가는 길에 경로에 와인집 하나 찾아봐. 와인샵을 하나 찾아보고 그중에 괜찮은데 지금 몇 군데 추천해봐. 그럼 걔가 말로 들려주겠죠. 그러면 내가 그중에 두 번째 가자고 한다면은 그 경유지를 맞춰줘. 근데 저는 그때 한 번에 터치도 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이미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비게이션의 앱을 증폭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단초가 레빗의 R1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이제 이어질
앞으로의 어떤 디바이스 세계에 대단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AI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되고, 이건 뭐 우리도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일 거고요. 모델도 좋아야 되는데, 모델도 트랜스포머 모델이 오픈 소스로 풀렸기 때문에 한국도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두 가지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부분에서 데이터가 빅데이터, 이건 제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아요. 굿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좋은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 확보에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 우리 쉽게 얘기해서 DBP야 이런 데 접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어떠한 글들이 써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안 돼 있고, 한국의 과거의 문헌들부터 지금 나오는 출판물들이 머신 리더블 하지도 않고, 법원에서의 판결문도 머신 리더블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들이 좋게 많이 풀려있지 않다는 부분들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인재들의 문제입니다. 좋은 똑똑한 분은 한국에도 많아요. 프랑스에서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AI에서 출범을 했고, 빠른 속도로 지금 오픈소스로 뭔가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3.5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GPT 3.5에.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 6명이 중심적인 인물인데, 다 오픈 AI에서 왔고, 구글 브레인에서 왔고, 뭐 다 이러한 엔스로픽에서 왔고, 그러니까 즉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AI 기업에서 일하다가 온 인재들이죠.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구글 저머니에서 일하다가 구글 프랑스에서 일하다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구글 본사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뺏겼던 인재들을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프랑스에서 그들이 좀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랑 비슷한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영화 한 편을 제작을 하면 전 세계에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엠빵을 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영화를 생산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오픈 AI라든지 이런 데는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R&D 비용, 개발 비용들을 투자를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n분의 1로 그 비용을 상쇄시켜주고 있죠. 근데 한국은 네이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카카오가 뭐 2월 달에 뭔가 내놓는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네들 개발비는 비슷하게 들어요. 오픈 AI고 비슷하게 드는데, 이것에 대한 리턴은, 이것에 대한 회수는 매우 제한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저는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그러니까 시장만으로는 매우 작동하기 어려운, 매우 큰 투자가 들어가는, 매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이 이 AI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글로벌 마켓에서 갤럭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갤럭시 AI가 이제 곧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우스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생성 AI의 핵심은 멀티모달이에요. 지금 멀티모달을 네이버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가전에서 나오고 있는 멀티모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AI는 사실 생성 AI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CS에 들어갔던 것들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 기술의 기초적인 기술은 갖고 있으나, 사실은 오픈 AI의 챗GPT 4.0과 경쟁할 수준에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공지능 역사에서 두 번의 겨울이 있습니다. AI 윈터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1980년대에 있었죠. 동서냉전이 심각했을 때 미국과 소련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겠다 막 했더니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줬죠. 근데 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싹 마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뭐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라든지 유럽의 대학에 인공지능 공부하는 학자가 거의 다 메말라 버리는, 뭐 이런 사태가 길게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이 되죠. 이것이 이제 되게 길었던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봄이 오게 되는데, 봄이 온 것을 국가가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이러한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서, 머신러닝에 투자하면서 이러한 봄이 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오면서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2016년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2017년, 18년부터 다시 딥러닝의 성과가 곧 올 거라고,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거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프리 힌턴, 얼마 전에 구글을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시킬 것이다 얘기를 했던, 보통 딥러닝의 갓파더라고 하죠.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 같은 경우 2016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5년 안에 방사선학과 의사들은 아무도 필요 없다. 다 인공지능이
판독 다 할 거다. CT 촬영들, 뭐 MRI 촬영들 다 여러분들 방사선학과의 의사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줄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1%도 줄지 않았어요.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곧 올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크루즈도 지금 GM의 크루즈도 지금 일종의 망한 꼴이 됐죠. 포드도 하다가 포기했죠. 폭스바겐도 하다가 포기했죠. 자율주행. 물론 몇몇 기업들 벤츠라든지 또는 웨이모라든지 뭐 이런 데는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금방 된다더니 안 됐네. 그러면서 주춤해서 온 것이 2018년, 19년에 스몰, 작은 AI 윈터가 왔었어요. 이때 이제 나왔던 것이 2018년에 브렉스루, 돌파구가 생기는 거죠. 구글에서 만들었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관련돼서 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은 지금까지에 있었던 이 센턴스 중심의 학습을 패러그래프 중심의 학습으로 바꿔내죠.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하다가 패러그래프라는 건 여러분 문단은 뭐 A4 용지 반일 수도 있고요. A4 10장일 수도 있어요. 문단 길게 쓰면 긴 거잖아요. 문단 단위를 항상 파악을 하면서 여기에 동일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게 되면서 이러한 모델을 갖다가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냈던 거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2021년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이 이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 어렵지 않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만 학습하는 것을 과거의 딥러닝이에요.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거죠. 특정한 과제를 인간의 눈이라는 대신하는 특정한 과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뭐만 합니까? 이미지 데이터만 학습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만. 특정한 과제를 위해서, 스페시픽 태스크를 위해서 스페시픽 데이터만 학습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딥러닝의 방식이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학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학습합니다. 텍스트, 음악, 소리, 그다음에 이미지, 다 학습하는 거예요. 다 학습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모아진 다음에 다양한 과제를 여기에서 실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과제만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눈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글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을 창작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하는 것, 이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이 모델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AI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 영상 추천하는 것,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피드가 구성되고 심지어는 광고가 돌아가는 것, 구글의 광고가 돌아가는 것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카메라에서 보정하는 거 다 저기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거, 갤럭시 폰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이 정도 인공지능들은 대단히 많이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챗GPT를 비롯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일반화적인 대의로 이번에 CES에서 인공지능 없는 가전제품 없더라. 파운데이션 모델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가 아니라 전문가 100명에게 물어보면 메타버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의가 100개가 나옵니다. 아바타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넥스트 인터넷이다 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인터넷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되게 협소하게 가상세계, 아바타의 세계라고 해석하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메타버스는 왜곡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바타의 세계는 머저리티, 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굳이 전화하면 되고 페이스타임으로 전화하면 되고 영상통화하면 되는데 엄마 가상세계에서 만날까? 한 번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적으로 실패하잖아요. 뭐 서울시에서 했던 거 굳이 시청 가서 일하고 민원 처리할 때 많은데 민원 처리를 앱에서 좀 민원 처리에 오류 안 나게 잘해주면 되는 것을 꼭 가상세계 만나서 민원 처리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계를. 이런 것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넥스트 인터넷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제가 이 보이스 컨트롤링으로
어떤 앱과의 인터페이스가 달라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넥스트 인터넷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메타버스일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가상세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지만 이제 메타버스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다양한 가상세계 부분의 매력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생성 AI가 이미지 생성을 너무나도 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바타를 만든다든지 뭐 어떤 가상의 어떠한 공간을 여기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너무나도 생성 AI로 뭐 달이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너무너무 손쉬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가상세계 서비스들의 어떤 진화 이런 것들은 되게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상세계를 저는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상세계 서비스로만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성 AI에 의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지금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경제학이라는 논쟁이 있는데요. AI 이코노믹스라고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AI가 바꾸는 세계의 사이즈가 클까 과연? 뭐 작가들을 위협하고 작가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 위협당하고 있고 미디어가 제가 위협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디어인데 이게 산업에서 보면 되게 작은 산업이거든요. 과연 어떠한 거대한 산업의 AI 모멘트라고 한다면 아이폰 모멘트와 같은 거대한 산업 질서가 미디어에서부터 뱅킹과 커머스까지 다 바뀌는 이러한 아이폰은 모멘트는 이런 걸 다 바꿔왔는데 과연 생성 AI 모멘트가 어떤 산업까지 바꿀 수 있을까가 우선 추론해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지탱해 주는 서포팅하는 산업이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서포팅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엔비디아의 칩이죠. 어마어마한 학습이 필요하고 추론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칩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경쟁사들도 빠른 속도로 이걸 추격해 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구현하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흔히 말하는 온프레미스 즉 회사의 서버가 안 돼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회사야 서버에서 A100이라든지 H100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고가의 장비를. 이 고가의 장비를 누가 샀습니까? 세계적인 클라우드 업체들이 산 거죠. 아마존 AWS,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 다음에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업체들이 구매 파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칩들을 사서 학습을 시키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AI 서비스를 하겠다는 사람들, AI를 학습시키겠다는 기업들 대부분 다 어디를 사용합니까? AWS나 MS 애저나 구글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 클라우드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특히 MS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칩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AI가 작동해 주는 기초 바닥에 있는 펀더멘트,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의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 AI를 통해서 이 생성 AI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생성 AI, 거대 언어 모델로서의 생성 AI를 통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갤럭시 AI라든가 사실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여기서 생성 AI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애플은 투자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 스마트폰의 질적 변화들 또는 이것을 스마트폰과 경쟁할 수 있는 대체품을 내놓는다든지 보안제를 내놓으려고 하는 뭐 레빗의 R1이라든지 또는 휴메인의 AI 핀이라든지 물론 저는 시장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이 부분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율주행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인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매출이 증가한다는 이러면 테슬라가 가장 큰 득을 보겠죠. 이런 기업들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산업군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AI주라고 하는 것들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AI인지 기존에 있었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하고 있는 AI인지 이건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테슬라의 사명에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의 사명에는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한 세계로 트랜짓,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가속화시키는 것,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 세상을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꾸는데 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것의 첫 번째 목표로 자동차를 만들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가팩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메가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은 에너지 생산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양광이 강할 때는 많이 생산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시간대에는 적게 생산하죠. 그런데 그리드라고 하는 배선망에는 일정한 전력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거대한 저장 장치를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메가팩 사업이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고 곧 공개가 되지만 테슬라는 가스 보일러를 대체할 전기 보일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 보일러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전기 보일러 시장은 자동차 시장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큰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 지으면서 대단히 배터리 사업들의 어떠한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로봇이라고 하는 AI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죠. AI 로봇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AI 로봇도 왜 지속 가능한 사회에 관련돼 있느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국가의 경제력을 얘기를 한다면은 경제 생산 주체의 수와 곱하기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올리는 데는 물론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항상 한계에 부닥치고 또 기술이 발전해서 또 다른 한계에 부닥치고 또 올라가다가 또 다른 한계에 부닥칩니다. 근데 문제는 생산하는 주체의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출산율의 감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론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는 제외된다라면은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도 이제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어떠한 대단히 위험 요소라고 일론 머스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산 주체를 대신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협력 로봇, 코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그런데 이것을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애틀라스처럼 대단히 강력하고 하나에 100만 달러, 200만 달러짜리가 아니라 2만 달러.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된다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2만 달러 로봇을 만들어서 빨래를 대신하게 해주고 요리를 대신하게 하고 뜨개질을 하고 바느질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용 로봇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도 인간 이상의 무게는 들지 못합니다. 옵티머스는. 이러한 로봇들을 들면서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테슬라의 전략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로 볼 때는 자동차 사업보다 이 사이즈보다 여러분 메가팩의 매출 규모라든지 프로핏 마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은 테슬라 로봇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연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파워라고 할 수가 있고 한축에서는 그리고 이것 즉 예를 들자면 테슬라에 쓰이는 FSD 솔루션은 그대로 옵티머스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쓰였던 배터리는 메가팩에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옵티머스에도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에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러한 확장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발전하는 단계고 이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형태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들 사업의 실적들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순수하게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것은 초기의 테슬라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라고 보고요. 테슬라는 초기부터 그 사명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사회를 전환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본인들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업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BYD에게 4분기 판매량만 보면은 뒤처졌습니다. 그거는 BYD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BYD가 대단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테슬라는 4분기 실적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3년 전체 실적을 보더라도 2022년 대비 약 40%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40% 성장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성장률입니다. 어느 기업이 매년 40%, 50%, 60%, 40%뭐 이런 식으로 좀 플럭투에이션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는 있지만 40%씩 성장하면서 평균 50% 성장하는 기업은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 외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180만 대를 팔았다는 것은 2023년에서는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180만 대가 어느 조건 속에서 나왔느냐?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나온 거예요. 거시경제 조건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은 높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이자율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예를 들면 90%가 할부금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할부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8%가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8%가 넘으면 고금리입니다, 완전한. 이 8%가 넘는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8%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되게 심하게 나타났었고, 또 이건 테슬라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매출이 줄었죠, 2023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코로나 국면이 끝난 다음에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반등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판매를 180만 대 했다는 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프라이스 컷, 즉 가격 인하를 했어요. 가격 전쟁을 했죠. 여러분, 아무데나 가격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저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를 들면 2023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프라핏 마진이 두 자릿수였죠. 두 자릿수였는데 예를 들자면 3분기로 내려오면서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은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한 자릿수 뭐 나오니까 뭐 언론 일부에서는 토요타보다 적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프라이스 컷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자릿수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테슬라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도표로 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매 분기마다 평균 대당 가격의 생산 비용을 낮춰왔습니다. 이건 혁신이죠. 배터리 가격을 낮추던 중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3개에서 또 1개로 줄이던 전선줄을 갖다가 줄이던 다양한 방식으로 테슬라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창사 이래로 그러니까 모델 3가 나온 이래로 매 분기마다 평균 대당 가격의 생산 비용을 낮춰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용을 끊임없이 낮춰왔는데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 마진이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이 내린 비율이 더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률은 줄어들었지만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렇게 전기 가격의 가격 전쟁을 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아디하고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GM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GM CEO는 3만 달러짜리 미만에서 또는 3만 달러짜리 가격대, 즉 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이저하고 여기에서 자기네는 팔 때마다 손해라는 거예요. 즉 내연기관에서 벌어서 이거 메꾸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아이오닉과 EV6 이번에 미국에서도 많이 팔았죠. 환율 때문에 플러스 됐어요. 자체 팔아서는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이 팔면 나오겠지만 폭스바겐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 비아디 다음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들어가고 있는 워낙 기초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윤 구간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양을 팔면서 프라핏 마진을 남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프라핏 마진을 남기는 방식이 뭐냐? 매 분기마다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혁신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2023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에게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쟁자가 나타났고 그건 BYD죠. BYD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는 인터뷰에서는 되게 웃었어요. 저걸 우리의 경쟁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2023년 5월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오래전에 5년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오래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이 highly competitive, 그러니까 매우 경쟁적인 회사라고 BYD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BYD의 차량들 대단히 훌륭하게 잘 만들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왜 그렇습니까? BYD하고 테슬라하고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 통합이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수직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부터 올라갔죠. 차량 만들다가 이제 부품들도 테슬라는 의자도 테슬라가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컨트롤러도 수많은 들어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테슬라가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그 뭐 샤시는 당연히 만드는 거고 전기 모터도 테슬라가 만들고 있고 들어가는 다양한 하이엔드 칩스, 그러니까 반도체죠. 여기에 대한 설계도 테슬라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4680 배터리의 기본 설계와 이런 노하우들은 다 테슬라가 갖고 있고 이것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반도체를 갖다가 삼성전자라든지 TMS죠. TMS에다가 맡기는 것처럼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또는 뭐 LG 엔솔에다 맡기려고 중장기 계약을 맺어 놓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리튬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리튬 재련소를 갖다가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련소까지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대부분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 모터도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비아디는 1990년대 후반에 어떤 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모토로라하고 이 노키아에다가 휴대폰에 충전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도 공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자동차 기업을 하나 산 다음에 자동차를 내연기관을 만들기도 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침내 전기차를 만들면서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든지 간에 전 세계 2위 배터리 생산자가 누굽니까? 1위는 CATL이고 2위가 비아디고 3위가 LG 엔솔이죠. 비아디는 전 세계에서 2위 배터리 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들, 당연하게 전기 모터도 비아디가 만들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돌핀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하고 타이어 빼고는 비아디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직 통합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수직 통합력은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전기차를 잡고 내연기관차에서 좀 변화된 것, 여기에서 가솔린,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사고하는 것, 이거 잘못된 사고예요. 전기차는 내연기관하고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직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반도체가 2개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거고, 여기 컨트롤러를 왜 전선줄로 연결하나? 테슬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더넷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여기다가 왜 우리가 12V 아키텍처를 쓰지? 48V 아키텍처를 쓰자라든지, 이런 식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면서 완전히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거고, 이렇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높아져야 마침내 자동차의 OS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파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나는 자동차 OS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에 OS 같다라고 막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들어가는, 우리가 이 쿡핏에 들어가고 있는 정도의 이 노하우 정도를 갖다가 OS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죠. 스마트폰은요,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 부품 10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100%를 OS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주문 생산을 하더라도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100% 될 수 있어야 돼요. 즉 주문 생산을 하더라도 설계는 애플이 하는 겁니다. 주문 생산을 하더라도 설계는 삼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와 협력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전기차를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여기에 비용은 절감되지만 되게 좋은 차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하고 비아디가 앞서 나가고 있고, 새로운 이런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비아디가 또 작년 4월 말에 런칭을 했죠. 시걸이라고 하는 $10,000짜리 차입니다. $10,000짜리 차인데 유럽에도 여러분 $10,000짜리 전기차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피아트라든지 시트로용의 소형차를 갖다가 내연기관을 전기차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 디자인 조금 바꾼 거죠. 그러면 뭐 쿡핏에 여기에 뭐 소프트웨어 없어요. 뭐 속도 정도 나오는 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정도 있고, 심지어는 창문도 수동으로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이런 차가 예를 들면 거기는 $15,000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아디가 유럽에 수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동남아하고. 시걸이 나갔어요. 시걸 자동차 형태는 작지만 5도어, 해치백까지 5도어에, 그리고 가운데 똑같이 모델 3처럼 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10,000에 디자인도 좋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되는 차.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과거 테슬라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 바로 모델 2고, 모델 2에 대한 준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갔던 48V 아키텍처, 이것도 모델 2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 12V에서 48V로 갔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효율성이 한 4배 정도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품이 다 바뀌어야 돼요. 12V에 썼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열판이라든지 12V에 들어갔던
인포테인먼트라든지 12V로 작동했던 쿡핏이라든지 12V로 들어갔던 창문 위로 아래로 자동으로 내리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12V로 들어갔던 이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부품을 48V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품 바꿨으면 이 48V 부품은 그대로 25,000달러짜리라고 얘기하는 일명 모델 2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이버트럭하고 모델 Y에 4680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죠. 물론 4680 배터리가 아직 프로덕션 헬에 좀 지옥에 빠져 있으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4680 배터리는 전체 동일한 배터리 퍼포먼스를 가격을 50%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50% 절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배터리 정제소도 만들어서 리튬 정제소도 만들어서 리튬에 대한 장악력도 가지면서 배터리 가격을 50% 낮춰서 이것을 모델 2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 2에 대한 거의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2025년부터 저는 모델 2가 생산된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는 모델 2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가 어떤 그 디자인이 아마 시중에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각축전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에 큰 재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테슬라를 비아디에게 뒤졌다 아니다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는 뭐 여러 필진들, 전문 필진들이 좀 모여서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2023을 처음으로 해서 전체 미디어 전반의 흐름들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과의 어떤 미디어의 관계들,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흐름들, 뭐 이런 전체적으로 미디어와 기술 그리고 미디어 자체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는데 이 미디어는 좀 방송 미디어 또는 어떤 소셜 미디어 또는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언론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전체 산업의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표 젠슨 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 모멘트는 위키피디아에도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건데요. 하나의 작은 디바이스가 처음에 나와서 이것이 이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도 누구도 이것이 대중시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니치 마켓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았죠. 당시에 노키아라든지 이런 주류 모토로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단히 이건 니치 마켓에 머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처음에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3G망이 아니라 2G망이었습니다. 2G망에서 모바일 컴퓨팅을 한다? 사실은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왔죠.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조금씩 이 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앱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사람들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졌고 조금 뒤늦게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이후엔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뛰어들면서 대중시장 매스마켓을 만들게 되죠. 이러면서 큰 매스마켓으로 만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앱스토어에서의 어떤 발전들 또는 구글 스토어, 구글 플레이의 발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미디어 소비가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뭐 언론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디어라든지 영상 미디어라든지 이런 소비가 스마트폰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머스 부분들도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 커머스라는 것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뱅킹도 요즘 데스크탑에서 하기보다는 노트북에서 하기보다는 모바일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경제 부분들이 스마트폰을 매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경제의 어떠한 그 축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런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산업 전반이 변하는 것 작은 기계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대중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연관된 앱들이 사람들의 소비 습관들을 바꾸고 이러면서 여기에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큰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다 변하는 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아이폰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이러한 전체의 어떠한 이용자들,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들을 바꾸고 산업 형태를 바꾸는 것,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러면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멘트와 같다라고 현재 시점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성 AI를 비롯해서 이제는 이것이 인공지능으로서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생태계가 결합하면서 대표적으로는 사례로서는 예를 들자면 오픈 AI의 플러그인이라든지 GPT 스토어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과연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또는 삼성의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갤럭시 AI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 나노를 통해 가지고 구글 픽셀 8 프로에 이제 이것이 적용되게 되고 아마 2024년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성 AI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앱과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듯이 아까 아이폰과 관련돼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소비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것,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산업 질서의 어떤 새로운 판짜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성 AI의 모멘트라고도 우리가 명칭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이제 소셜 미디어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선 AI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대표적으로 성장한 기업은 틱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발전했던 구조인 팔로잉과 팔로워라고 하는 소셜 그래프에 기반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소비자 개인, 정말 그 개인과 인공지능의 관계 속에서 인공지능의 기술에 의해서 소비자의 어떠한 컨텐츠 소비, 특히 영상 소비의 어떤 습관들,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흔히 말해서 추천 페이지 또는 영어로는 For You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전형적인 인공지능의 대단히 진화된 인공지능의 추천 방식이죠. 이 방식이 사실은 먹혔고 더 이상 사람들이 팔로잉과 팔로워가 없더라도 스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팔로잉하는 사람의 누군가에 관심 있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는 것을 소비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포맷은 흔히 말하는 숏폼이라는 포맷이었고 여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릴스라는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쇼츠라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대단히 확산되게 되고 아마존도 최근에 미국의 아마존도 이런 숏폼을 도입을 했고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당근마켓도 이러한 숏폼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특히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들을 위한 추천 서비스들, 추천 콘텐츠들이 중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형적으로 AI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사실은 AI에 의한 콘텐츠 추천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미디어 부분에서 AI 역할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하나의 소비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생산 측면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헐리우드에 있는 작가들이 파업을 148일 동안 진행을 했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123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대단히 역사에 남는 장기적인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의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당연히 특히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의 인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해달라 또는 인공지능을 쓰지 말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촬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들이 파업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볼 때도 인간이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해서 파업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파업을 한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미디어 영역, 창작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건 뭐냐면 이미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작가들이 작품을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촬영의 후반 촬영이라든지 또는 어떤 배우가 시리즈를 갖다 드라마 10편까지 찍어야 되는데 7편을 찍고서 교통사고가 당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8, 9편을 지금까지 찍었던 것을 학습한 디지털 휴먼이 찍는다든지 이런 형식들이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들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미디어 AI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부분에서 미디어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다른 측면을 또
말씀을 드리면 2023년 4월에 물론 그보다 더 일찍 구글에서 이제 뮤직 AI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뮤직 AI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용자 누구나 자기가 어떤 장르의 어떤 음악을 그리고 어떤 풍의 음악을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은 곡을 작사를 부탁을 하게 되면은 작사 작곡을 해주죠. 근데 요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 클로닝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목소리 한 3분에서 5분만 학습을 해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명의 사람이 여기다가 위켄드하고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래퍼들의 목소리를 입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유튜브하고 틱톡에 올렸죠. 그래서 4월 달에 2023년 4월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레이크하고 위켄드가 신곡을 발표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저작권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열심히 지었습니다만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부르면 멜론가 같은 사업자인데 전 세계 1위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입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무슨 말을 하냐면 스포티파이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공인된 레이블만 거기다 곡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된 이용자는 자기 곡을 올릴 수 있고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곡을 또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적절한 리워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들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그 목소리가 이미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인데 그걸 동의받지 않고 올린 거죠. 근데 2023년 5월에 스포티파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곡들을 매일매일 tens of thousands 수만 곡씩 지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단히 AI가 음악 미디어에 대단히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협상이 완료가 됐죠. 미국에서 가장 큰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뮤직에서 유튜브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유튜브이 먼저 제안을 했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목소리가 클로닝된 것, 페이크된 것, 그러니까 전통 아티스트를 이용한 것들의 곡들을 다 삭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안하는 것은 그러한 곡들이 즉 동의받지 않은 아티스트들의 목소리가 사용된 이 음악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여기 나오는 광고 수익을 작가 목소리 주인공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합니다. 삭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뮤직에서도 아예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AI가 쓴 것을 다 잡아낸다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활용하게 하고 거기서 수익을 적당하게 원저작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미디어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와 AI에 의한 어떤 생산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먼 이야기라든지 일부 실험실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여기에서의 작가라든지 배우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먼 미래도 아니고 근미래도 아니고 바로 어쩌면 과거 2023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디어와 AI 결합은 대단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성 AI가 영어가 생성이 제너러티브라는 뜻입니다. 이 제너러티브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창작 영역에서 이 AI가 가장 먼저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 창작 영역이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디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디어와 AI의 결합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2024년에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가 그럼 미디어의 원형적인 본질이었냐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또 볼 수는 없죠. 소셜미디어도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해서 약 10년을 넘게 지배적인 어떠한 미디어의 소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셜미디어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부 미국 언론들에서는 선셋이라든지 해가 지고 있다든지 또 인스타그램이 오버라든지 끝났다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글들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에 계신 분들 전통적으로 옛 것이 좋았다 옛날 것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공유하면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들 공유도 안 하고 소비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전형적으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스플리팅 쪼개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소비를 많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어디서 하냐면 메시징 서비스에서 많이 하게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굳이 소셜미디어에서
왜냐하면 거기서는 많은 상처도 받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에 댓글 남기거나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기고 트위터를 리트윗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논쟁과 싸움과 갈등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해서 조금 더 친밀한 공간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쪽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DM이라든지 페이스북의 메신저 서비스로 또는 뭐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는 이러한 분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어떠한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무조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왕성했던 시대에서는 이렇게 소비와 거기서의 어떤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면 소비와 공유가 분리되고 소비와 대화가 분리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술의 진화에서 부정적인 면이 없는 기술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여기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오늘 밤에 속초 가고 싶으면 속초 가는 거고 그러나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죠. 대단히 부정적인 거기에 인간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CO2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환경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항상 동전의 양면 또는 칼의 양날이라고 할 수 있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라든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 큰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서 주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또 2023년 11월에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선거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The First AI Election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인공지능 선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전물에 있어서 홍보물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일부는 페이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페이크를 이제 좀 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오정보, 미스인포메이션과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 가짜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 악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다 선거 홍보물을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페이크라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인공지능으로 만든 선전물이라고 해서 표시도 되어 있고 사실은 초등학교 정도의 미국 뉴욕타임즈는 분석하기를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 수준만 갖고 있어도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정보나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에서 이건 사회적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호등이라든지 우리가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음주운전사를 단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진화해서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CO2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라는 것을 발명해내면서 기술의 한계를 기술이 극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한계들은 문제점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점들을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자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저는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1833년에 영국 의회에서 공장법이라는 것이 팩토리 액트라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공장법이 통과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만 9세 미만의 노동이 처음으로 금지가 됐고요. 인류 처음으로. 그리고 만 9세에서 만 12세까지는 하루 8시간씩 일할 수 없다는 게 법의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러면 미국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양당 체계니까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걸 노동당이 통과시켰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노동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보수당이 이 법안의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을 통과를 주도했던 것은 영국의 군인들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공장에서 죽어나가니까 군대 올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공장에서 사망 원인이 가장 높은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공장이니까 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면 군대에 충분히 사람들이 올 수 있겠구나는 판단에서 보수당이 이 법을 관철시켰어요. 근데 노동당이 이 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 안 하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833년까지 인류 어디에도 보통 학교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학교도 존재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833년까지 있었던 교육은 일부 인구의 1%도 안 되는 귀족들에 의한 사립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누구나 갈 수 있는,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통 학교. 이것은 1833년에 이 공장법과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아동노동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보통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진보를 저는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페이크 뉴스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이스 클로닝, 앞으로 보이스 피싱은 얼마나 진화하겠습니까?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연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로 오고 경찰로 오고 병원으로 와서 돈을 내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연인과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화가 오실 거예요. 돈 보내달라고. 이런 문제도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기도 많아질 수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사회적인 혼란들을 가져갈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 문해력들을 높여나갈 것인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단히 큰 중요한 숙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류는 한 발짝씩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틱톡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틱톡의 그 인구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두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 시간을 틱톡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 시간에 되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틱톡은 정말 한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쇼츠, 그러니까 이 숏폼, 이 짧은 동영상의 어떠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출판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북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나도 해야지. 그래서 나도 찍고 너도 찍고 다 찍으면서 북톡이라는 어떠한 해시태그가 많아지니까 밴드 앤 로블스 같은 미국의 오프라인 출판사에는 북톡 코너가 존재하고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뭐가 다르냐면, 이 숏폼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4G 이러한 되게 좋은 카메라로 찍죠. 요리를 찍더라도 되게 멋지게 찍고 요리사 같은 사람이 찍어서 맛있겠다가 주로 댓글이고 좋아요의 반응이에요. 나도 저렇게 맛있는 데 가서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틱톡에서 보시면 저 요리를 어떻게 찍냐면 스마트폰을 찍고 대단히 요리의 레시피가 단순합니다. 그 요리 나도 만들어서 틱톡에 찍어서 올려야지. 찍어서 틱톡에 올려야지. 이것이 전반적인 틱톡의 대단히 중요한 컬처예요. 그러니까 즉 따라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럴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많이 봐서 바이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기도 하지만 동일한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면서 이것들이 확산되는, 조금 영상의 확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리고 여기에 틱톡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 즉 따라 찍는 문화들, 똑같이 책을 읽고 나도 감동적이었던 구조를 읽고 웃는다, 감동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거기다가 댓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꺼내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의 흐름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문화적인 어떤 큰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북미나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틱톡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파워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뒤늦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우선은 처음에는 형식을 도입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추천을 도입을 했고, 세 번째는 이러한 따라 찍는 기능들을 갖다가 릴스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하는 문화. 예를 들면 여러분 틱톡에서는 댓글에 영상으로 댓글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단히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다, 영상 컬처를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 틱톡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젠지 중심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의 통계는 40, 50대까지 틱톡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화로 가지면서 전체적인 사회에서 어떠한 지배적인 어떠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